이번에 지대론을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내용이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지대론이 그 막스의 자본론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숫자가 들어가서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차액지대 부분에서 차액지대 일부분 설명하는 거는 그 숫자를 가지고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죠? 어려우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럼 오늘 뭐 강의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공부한 내용들을 핵심을 좀 요약을 해보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농업 관련해서 한 업적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하나는 농업을 합리화하여 처음으로 사회적 분야에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게 한 것. 그다음에 토지 소유의 불합리성을 증명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죠. 이건 이제 토지 소유가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차지농업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땅을 빌려서 이제 어떤 차지 기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이제 경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토지의 개량을 하게 되면, 그게 개량을 하고 차지 기간 동안에 그 혜택이 자기한테 오는데, 차지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개량의 성과를 토지 소유자에게 넘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어떤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성과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지농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토지를 자기가 이제 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 개량이 자기가 땅을 빌려서 사용할 동안에 어떻게든지 환수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더 적극적으로 토지를 개량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안 하려고 하죠.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토지 구매 가격을 말씀드렸었는데, 구매 가격은 뭐를 뭘로 나눈다고 했죠? 지대리 이자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역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가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지대가 있는데 그게 원금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상적인 형태로 토지 구매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지대는 또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이미 이제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구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지대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자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면 토지 구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자본론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에서는 이자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윤율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서 대부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본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자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집가는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떤 추세로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대 수준과 토지 가격이 사회 발전 과정에서 사회적 총노동의 결과로 증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특별한 기여 없이, 그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께서 현실에서도 이제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액지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저번에. 지대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차액지대, 절대 이제 독점지대가 있는데, 차액지대까지 했어요. 차액지대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차액지대 1형태가 있고 차액지대 2형태가 있다. 1형태는
토지가 가령 비옥다가 다른 토지들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 농산물의 그 가격은 제10등지에서 생산하는 생산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비옥도가 높은 쪽에서는 실제 더 생산 가격이 낮게 이렇게 생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남는 부분을 차진업업자가 이제 초과 이윤으로 갖게 되는데, 이 사실 이 초과 이윤이 지대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차액지대 1입니다. 차액지대 2는 1하고 차이가 있는데, 차액지대 1은 이제 다른 그 땅에, 물론 전제는 이제 동일한 면적과 동일한 자본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데, 차액지대 2는 이제 같은 토지에 계속 그 자본이 투하될 때 그 차액지대 1처럼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차액지대 2에서는 그러니까 자본당 지대가 일정하더라도 A코당 지대가 늘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A코당 그 지대가 증대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또 여기서 집가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액지대 2라고 하는 것은 농업이 이제 집약 농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를 한번 좀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서, 강의 교재 1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차액지대 2의 예들 해서 이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자본이 토지에 투하되면 될수록, 그리고 한 나라의 농업과 문명 일반의 발전 수준이 높아질수록, 일단 경력된 모든 종류의 토지가 계속 경쟁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 A코당 지대의 크기와 지대 총액은 그만큼 더 커지며, 그리고 사회가 초과 이윤의 형태로 토지 소유하게 지불하는 부분은 그만큼 커진다. 이게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 현실에서도 활용을 하면,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토지 소유자가 특별한 노력이 없이 성과를 이제 차지해가는 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대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자율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집가는 먼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이 농업지대를 설명한 것인데, 이 농업지대가 다른 지대에 어떻게 다 규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이제 다른 지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한번 저번 그 강의를 한번 요약을 해보고요. 예, 오늘 이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절대지대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건축지대, 광산지대, 토지가격 이렇게 요걸 이제 순부분으로 다루고, 자본주의적 지대의 발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큰 주제는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지고요. 이 부분은 제가 특히 또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사실 오늘 강의의 주제하고 곧바로 연결되는 건 아닌데,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제가 강조를 하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봉건 시대하고 이제 자본주의 시대하고 차이점을 부각을 시킬 때 제가 많이 인용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자본주의 시대의 발생해서 강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농민적 소유 소유의 경우에 또 특별한 또 강조할 내용이 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강의 좀 강조할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먼저 절대지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액지대라고 그랬죠. 차액지대는 그 용어에도 있지만 차이에서 발생하는 지도죠. 체열등지하고 비역도에서 차이가 나는 데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차액지대예요. 근데 절대지대는 뭐냐?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분석에서 체열등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나 이런 것을 고려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체열등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자본가들한테 그 열등지도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에 발생하는 지대를 그 절대지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비가 되죠. 차이가 있고 그냥 존재한다고 해서 절대지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발생하는 구조를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 먼저 이제 이 절대지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 이 절대지대만큼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익지대가 있고 그 아래에 이제 절대지대, 열등지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래 지대가 생기니까 그 최열등지에서 그 생산된 농산물도 지금까지는 아까 이제 생산 가격만 했는데 거기다 절대지대를 더한 생산 가격이 된다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농산물 가격이. 근데 이제 이게 차액지대하고 좀 대비를 해보면, 차액지대는 농산물 가격을 형성하는 데서 영향을 미치지를 않아요. 이미 가격은 최열등지에서 결정이 되고 그 차이에 의해서 차익지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절대지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절대지대는 다 붙어버리니까 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킨다. 이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면 되는 거지. 가격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가격을 또 올리고 싶으면 또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보충해서 드릴 테니까, 뭐가 있냐면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가 농업에서는 다른 부분보다 낮아요.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를 처음 듣는 분이 계시죠?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는 뭐냐면, 자본이 있으면 기계나 원료에 들어가는 걸 불변 자본이라고 그래요. 임금, 노동력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게 가변 자본인데, 전체 총 자본 중에 불변 자본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게 이제 기술적인 것들을 반영할 경우에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업이나 이런 데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가 높아요. 근데 농업에서는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초기 이후에도 그런 경향이 많은데, 공업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불변 자본이 많은데, 농업은 이제 상대적으로 불변 자본보다는 직접 노동력을 많이 쓴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요 숫자를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그냥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설명하는 것도 쉬울 것 같습니다. 우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말씀을 드려요. 시장 가격이,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생산 가격과 가치 사이에서 형성될 수가 있어요. 이따 그것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일반적 이윤율, 평균 이윤율이 성립이 돼서 모든 상품들이 생산 가격으로 팔려야 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그런데
농업에서는 그 일반적 그 균등화가 되는 것이 토지 소유 때문에 제약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방해를 받기 때문에 농업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숫자로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뭐 예를 든 거니까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숫자로 했는데 비농업 부분에 자본이 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전체 자본이 100인데 100 중에 85가 불변 자본이고 15가 가변 자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잉여 가치율이 한 100%로 그냥 임의로 좀 생각을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잉여 가치를 얘기해요. 100%가 이렇게 되면 15의 잉여 가치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자본론 1권에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막히시는 분들은 그 사전이나 이런 걸 좀 보시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그냥 100%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걸 다 더하니까 115가 나와요. 근데 농업자본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게 좀 작죠? 이 숫자가? 그러니까 불변자본 부분이 여기보다는 작아요. 대신 가변자본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력을 더 많이 쓰는 거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잉여가치율을 다시 100%로 계산하면 25의 잉여가치가 나오니까 125의 가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에서는 이거나 이거나 다 무시할 경우에는 평균 이윤율이 작용하게 돼요. 만일 경우에 자본들이 왔다 갔다 아무런 제약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특별한 이제 토지 소유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부분이 200이에요. 자본이. 근데 여기 잉여가치가 더하면 40 나왔죠. 그러니까 한 20% 정도의 평균 이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들이 그냥 어느 부분이나 왔다 갔다 자유롭게 갈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100에 대해서 이윤이 20%니까 20이 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게 115로 팔리는 게 아니라 12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2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농업인데 이게 다 100이 들어갔죠? 근데 여기도 그냥 120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토지 소유가 이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에 있는 그 토지 소유자들은 만일 경우에 그냥 120이면 100에 들어가서 차지농업자가 22윤 나가지고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지주한테 넘겨줄 게 없잖아요. 근데 지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한테도 어떤 뭘 줘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자본이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농사를 지으려면 무언가가 일반적 균등화하고 적용되는 거하고 다르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125에 팔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설명이 들어가니까 뭔가 이 사이에서 결정이 돼요, 나중에는. 근데 뭐냐면 125가 가치대로 팔리지 않는 것이 보통이네, 자본주의에서는. 농업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도 목이 들어가야 되니까 120이 되는 게 아니라 120보다 높은 데에서 농산물 가격이 책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적 균등화 법칙이 평균율이 되는 것들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농산물 쪽에서는 가치대로 하는 가치대로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냥 평균율이 작용하면 120원이잖아요. 이거보다 높은 데서
중간에서 결정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차진업자는 자기가 이윤을 20을 똑같이 벌었는데 나머지 얼마를 지주한테 넘길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지대가 생길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가 그러니까 농업에서는 다른 부분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생산 가격과 가치 사이에서 이게 크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 사이에서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 이게 이제 절대지대가 발생하는 기초고 또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대로 그러니까 무슨 토지 소유자가 그냥 내 돈 내라 해서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치들이 일부가 사회적으로 다 그러니까 평균화돼서 경쟁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주한테 얼마를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절대지대의 어떤 발생의 어떤 가능성과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농업에서 이미 지주한테 넘겨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냥 토지 이 소유가 제약을 안 가면 그러니까 절대지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면 그냥 120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 125가 생겼기 때문에 넘겨줄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있었고 거기에 이제 평균 이윤율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토지의 어떤 사적 소유에 의해서 세열등지에서도 지주에게 몫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솔직히 한번 이제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요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개념이 요 설명은 간단한데 이제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본의 유기적 구성, 생산 가격, 가치 이런 게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우리 이어중님, 뭐 이게 감이 오시죠? 어느 정도는 약간 신보전파 경제학에서도 약간 비슷한 논리가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앞에서 자본론 지대론 나오기 전에 설명한 부분들을 전제해서 쭉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뭘 설명한 거냐면 가치와 생산 가격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미 전제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론 1권에서 할 때는 어떤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자본주의에서 그러면 가치대로 상품이 교환되느냐? 현상을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가치대로 팔리는 게 아니라 자본이 있으면 그 자본의 평균 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 평균 이윤이 성립이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가 높은데 대표적인 게 뭐 기계 같은 거를 많이 쓰는 데를 보면 거기서는 잉여가치율이 똑같이 100%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그걸 그냥 나눠서 하면 평균율이 굉장히 낮게 나와요. 근데 이제 섬유나 이런 쪽에서는 이게 높게 나오거든요. 그럼 자본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평균율로 정리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치대로 가요. 근데 조정이 생긴다는 거죠. 자본주의에서. 그게 바로 이제 평균 이윤율하고
생산 가격 개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가 낮은 데에서는 항상 보면은 생산 가격이 가치보다 낮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가격은 평균 이윤율이 적용되는 게 120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만들어낸 거는 125니까 맞게 되는 거죠. 그 여력만큼 지주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근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렵게 된 건 뭐냐면 이 개념이 당연한 전제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넘어가면 좀 쉬운데 그래서 뭐 사실 이 내용도 쉬운 건 아니고 여러분께서 혹시 오늘 이제 공부하신 내용 중에 좀 긴가민가 이렇게 하시면 자본론 3권에 앞부분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평균 이윤하고 이제 생산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런 부분을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금 공부를 이제 절대지대를 공부를 했죠. 차익지대 공부했고, 그럼 이제 지대는 또 독점지대라고 있어요. 독점지대는 정말 독점인데,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에 있는 어떤 지역에서 나오는 포도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지역이 아니면 좀 뭔가 이렇게 그 특유의 어떤 맛이나 향기나 이런 것들이 안 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가격이 설정될 때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구매자가 이렇게 쭉 하면은 사실 이게 진짜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높게 축소될 수 있어요. 수요가 낮으면 또 아니고 거기서 발생하는 독점 가격으로부터 발생하는 또 독점지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차익지대하고 절대지대고 독점지대는 이제 더 복잡한 경쟁 이론에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근데 넘어가기 전에 이제 또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농업의 경우에는 유기적 구성도가 낮잖아요. 실제로 그쵸. 뭐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농업은 한마디로 뭐 공업이나 아니면 또 요새 새로운 여러 가지 신종 업종들보다는 낙후돼 있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되죠. 근데 만일의 경우에 이제 이런 논리를 갖고 쭉 설명하면 뭐 여태까지 그랬으니까 앞으로 농업은 계속 그럴 것이다만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또 농업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이 오히려 유기적 구성도가 더 높을 수가 있죠. 뭐 그런 것도 이미 발생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쌀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지면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쌀은. 근데 이제 일종의 수경 재배해가지고 공장식으로 운영하는 데 많죠. 그런 쪽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유기적 구성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 설명한 걸 갖고 설명하면 만약에 농업이 유기적 구성도가 다른 분야하고 비슷해지거나 더 높아진다고 하면 이 절대적 지대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걸로만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미래 농업에서는 절대지대의 근거가 사라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러니까 일종의 뭐 우리가 보면 이제 농업은 꼭 논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굉장히 이제 첨단 농업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설명이 적용이 되면은 절대지대는 그런 데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말로 이제 우리가 요새 다루는 주제하고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이제 부분하고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국유화인데요. 토지 국유화가 될 경우에는 그럼 이 지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절대지대는 토지의 어떤 사적 소유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국유화를 해서 개인적 소유를 이제 없애고 국가가 소유하는
이런 식으로 가고 뭐 그것도 뭐 당장 무슨 사회주의 이런 게 아니더라도 토지 국유화가 되면 이 절대지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국가가 갖고 있을 때 땅을 빌릴 때 뭐 내가 농사를 짓겠습니다는 국가가 무조건 뭐 땅 빌리니까 얼마씩은 내야 된다 이렇게 안 하고 빌려주겠죠. 예, 그러면 요건 좀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겠죠. 그 절대지대가 없어지는 것만큼. 근데 이제 저번에 그 차익지대 할 때도 좀 일부 내용이 나왔는데 그럼 차익지대는 어떻게 되는 거죠? 토지 국유화가 되면 차익지대도 없어지는 건가요? 네, 그때는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랬죠. 차익지대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일단 국가가 차익지대의 수치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확실한 것은 절대지대는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다음번에 이제 토지국유화 강의가 있을 거거든요. 다음 강의에서. 근데 이제 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거 갖고 계시죠? 요거 2번을 좀 보세요. 2번을 보면 105페이지를 보면 제1차 러시아 혁명기 사회민주주의 농업강령이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본론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러시아에서 서로 적용할 때 활용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뭐 맨스비킨, 마슬로프나 이런 사람들은 이 절대지대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잘못된 그런 주장들이 막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레닌이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연결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105페이지에 있는데 토지국유화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 부분으로 나타난다. 즉 차익지대의 문제와 절대지대의 문제가 그것이다. 국유화는 전자의 소유자, 차익지대의 소유자를 변화시키지만 후자의 존재, 절대지대의 문제 그 자체를 침해한다. 그래서 국유화는 한편으로 자본주의 한계 내에서 부분적 개량이며 다른 한편은 자본주의 전반의 발전을 방해하는 독점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절대지대 독점에 의해서 초래되는 이것도 사실 이제 아까 얘기한 독점지대하고 개념이 다른데 하여튼 토지 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를 폐지하는 것이다.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다 보실 수는 없지만 한번 내일 다음 주 강의를 들으시고 이것이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를 나중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지대 부분을 이렇게 제가 좀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이제 건축지대, 광산지대, 토지가격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게 주거 문제 특강을 하게 된 거는 요새 뭐 집값, 전세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거가 또 사회적 불평등도 심각해지고 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어떻게 해서 공부하는 거죠.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이제 농업지대보다도 이 건축지대, 방산지대 이거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농업지대 이거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아담 스미스가 그걸 밝혔는데 모든 비농업종 지대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그러니까 건축지에 관해서는 이미 애담스가 그 지대에 있는 모든 비농업용 토지 지대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농업지대에 규제되고 있다는 것을 해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도시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를 갖고 한다고 농업 얘기 안 하는데 이게 다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분석이라기보다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농업 문제 관련해서 다시 자료를 또 봐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상승률로 보면 농지 상승률은 굉장히 낮고 도시의 이런 주거용이나 이런 것들이 높을 거로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래요. 실제로 농지의 상승률이 비슷하거나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지대나 광산지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차액지대에서 설명하는 건 다 적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건축지대 같은 경우에는 농업지대 할 때도 보면 이제 비역도하고 위치가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그랬는데 건축지대나 이런 쪽에서는 정말로 위치가 결정적이죠. 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뭐 쉽게 이해가 되시죠. 가령 뭐 서울에서도 어디가 뭐 임대료가 지대가 비싸고 하는 거는 무슨 뭐 일단은 무슨 하여튼 역세권은 없잖아요. 그게 역세권도 또 강남으로 가면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입지가 영향을 미쳐. 그 다음에 소유자가 완전히 수동적이다. 농업에서 뭐 소유자들이 특별히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그 토지 소유자가 그래도 덜 수동적이죠. 근데 정말 건축지대에서는 완전 하는 게 진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건축지대에서는 뭐 비옥도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땅이 뭐 비옥도가 더 없고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거기 위치에 있으면 뭐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셋째, 대부분의 경우 독점 가격이 지배적이고 특히 빈곤을 가장 무자비하게 이용한다. 그래서 뭐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락스나 앵겔스가 이렇게 살았던 시대에 보면 굉장히 이제 그 빈민촌이 있어요. 근데 빈민촌에 정말로 살기도 어렵고 하는데 거기 지대가 엄청 비싸요. 그 당시에. 왜 그랬냐? 노동자들이 딴 데 가서 살 것도 없고 거기에 다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가 토지 소유가 동일인의 수중에서 산업철학과 결합할 때 소유주는 거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금 투쟁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거주지로서 이 토지로서 실천을 배제할 수 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시죠? 아니면 뭐 산업자본가가 토지의 소유자고 하면 화업 중에 노동자가 화업하면 아예 그냥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광산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실제 많죠. 광산업자가 광부들을 고용해서 이제 착취도 하지만 그야말로 집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걸 해가 엄청난 또 임대료를 챙기고 뭐 가게 같은 데서 막 스타라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축지대도 농업지대처럼 점점점 올라가는 경향이 생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인구의 증가죠. 그에 따른 주택수의 증가. 특히 이제 도시와 농촌이 모순이 되니까 공업화가 되면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일단 공업화되는 쪽으로 인구가 급속하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몇십만씩 사람이 사는 건 드문 경우죠. 근데 뭐 면공업이 생기면서 거의 허허 벌판에 몇십만 정도의 도시들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뭐 런던 같은 경우도 뭐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니까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이거에 의해서도 좀 올라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토지에 합쳐지거나 토지에 세워진 고정자원의 발달이다. 가장 뭐 대표적인 얘가 이제 그러니까 아마 길 나는 거죠. 길 하나가 옆에 나오고 그러면 그야말로 막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런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밀집해서 사는 지역 같은 경우에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 뭐 재개발해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그야말로 뭐 집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걸 다 부시고 거기에 무슨 백화점 이런 거 한번 열면 엄청나게 가격이 솟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자본론에 보면 아예 그 인용문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해서 건설 투기업자들이 돈을 버는지 여기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거. 예. 여기 보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축지대 부분에 941페이지 쪽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급속히 성장하고 940페이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도시들에서는 특히 런던에서처럼 건물이 공장 방식으로 세워지고 있는 곳에서는 투기적 건축업은 가옥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사실에 관한 예를 이미 든 바 있다. 즉 1857년에 은행법위원회 앞에서 행한 런던의 주요한 투기적 건축업자 에드워드 캡스의 증언이 그것이다. 그는 말한다. 좀 인용 문답을 읽어보세요. 제 5435호 출세하려는 사람은 건실한 사업에 의해서는 거의 출세를 기대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는 그 밖에도 투기적 건축을 행해야 하며 그것도 대규모로 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건축업자는 건물 그것으로부터는 거의 이윤을 얻지 못하며 이윤의 주요 부분을 지대의 상승으로부터 얻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가 어떤 토지를 빌리고 그것에 대해 매년 300파운드를 지불하기로 하였다고 하자. 만약 그가 그 토지의 환경을 주의 깊게 설계하고 그 위에 적합한 건물을 세운다면 그는 그 토지로부터 매년 400파운드 또는 450파운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이유는 이와 같은 지대의 상승분 매년 100파운드 또는 150파운드이며 건물로부터 나오는 이윤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그는 거의 염두에 두지 않는다. 네, 이게 좀 한 사례로 진짜로 투기해서 돈 버는 사람이 증언이니까 뭐 인상적으로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하면 그 앞에 건물 잘 지어서 뭐 거기서 뭐 어떻게 돈 버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지대가 확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같잖아요. 뭐 어떤 사실 이제 아파트를 잘 지어서 정말 비싸게 팔아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땅값이 그러니까 지대가 올라가게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 얻는 이득이 그러니까 주택 자체를 갖고 하는 게 보다는 사실 토지와 관련돼서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에 가서 이제 제가 의미심장한 부분이 좀 있어서 또 인용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교재에는 좀 안 나왔는데, 가령 이제 평생 일을 해서 월급 받아서 사실 아파트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막 이제 이것 자체가 막 그 투기하고 자본주의 어떤 좀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나올 수 있는 반론은 뭐냐면 아니 내가 좀 피땀 어린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아서 집을 샀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근데 여기서 이제 막스가 설명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이미 이제 거래가 된다는 거죠. 거래가 그 소유권 자체를 정당화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와 거래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일단 샀으니까 등가를 지불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임대를 많이 받고 하는 거는 내가 그만큼 돈을 이거 샀는데 무슨 내가 뭘 사기 쳤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소유권이 형성될 때의 문제는 이거하고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스가 일종의 이제 토지의 사적 소유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불합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좀 약간 미래의 관점에서도 이게 이제 지대 다루는 부분에서 이제 거의 뒤에 있는 부분이라 한 부분이 있어. 이것도 좀 인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많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사람들이 사례의 이자로서는 이를 공부로 꼴 치러볼 수 있으며
그리고 생산의 발달에 따라 점점 더 큰 비율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들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가정 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즉 자본화된 지대 바로 그 동물을 자본의 산물로 환원시킨 것. 그러니까 토지 가격으로 나타나면 토지가 옷과 다른 거래처와 마찬가지로 매매될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해 인도하고 있다. 토지의 구매자에게는 자기의 지인 청구권을 공짜로 얻은 것, 즉 노동 위험보다 자본의 기업가 자신도 없이 얻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등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그에게는 지대는 그가 토지 그리고 기업과 함께 지대 청구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자본의 이자로서 나타난다. 이것은 마치 흑기노예를 구입한 노예 소유자에게는 그의 흑기 소유가 노예되던 그것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 상품 노예의 구매에 의해 얻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구매는 그 소유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탐구하지 않으며 이전시켰습니다. 그 소유권은 구매되기 이전에 존재해야만 하며 한 번의 구매가 그 소유권을 탐구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매매나 매매의 방법도 그 소유권을 탐구할 수 없다. 그 소유권은 전적으로 생산관계에 의해 상류된 것이다. 생산관계가 그 외피를 벗어버리지 않을 수 없는 지름을 조사하면 그 소유권의 물질적 기반, 즉 인간의 사회적 생산 과정에서의 그 소유권을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증가시킨 것은 사라지며 그와 함께 그 소유권을 바탕을 둔 모든 거래도 사라진다. 더 높은 경제적 사회적 구성체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에 대한 개개인의 사적 소유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적 소유와 꼭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심하게는 사회 전체, 한 국민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들의 전체도 지구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들은 다만 지구의 저주자 이용자에 따르며 성량은 가장으로서의 지구를 주장하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 어떤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소유권이 있어야 되니까 소유권 자체가 생산관계의 어떤 결과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각각의 구매자들한테는 이런 어떤 본질적인 관계가 은폐가 되죠. 왜냐면 내가 돈을 주고 내가 노력한 걸 가지고 물론 이제 자본가들은 그렇게 돈을 번 게 아니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일을 해서 조그만 집 하나를 구한 사람들도 많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주거 문제 얘기할 때도 그런 분들을 주로 문제를 삼는 게 아니죠. 우리 이제 다주택 소유자거나 이런 또 그다음에 이제 또 대규모로 이득을 보는 쪽을 겨냥하는데 사실 계급 사회에서는 서로 간에 이제 싸움이 벌어지면 가장 교묘한 이데올로기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서 동원하는 거는 항상 보면 주거 문제가 되면 언제부터 이렇게 서민들 걱정을 하는지 내 툭따면서 집 하나 얻은 사람들을 항상 앞에 내서서 정말 이런 거를 지금 뺏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기사를 쓰잖아요. 사실은 가장 목표로 하는 거는 5가구 이상, 우리나라 5가구 이상 소유자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인원은 아니죠. 내가 사실 5개씩 이상 집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 투기용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점점 이제 그게 비중이 점점 올라갈수록 이제 막 늘어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예 그냥 몇백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인데, 그냥 이제 1가구 1주택 갖고 그것도 이제 싼 집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이걸 이제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해서 그거나 맞죠. 최저임금제 인상되면 사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편의점에 공급하는 어떤 물품들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걸 제공하는 쪽에서 손을 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동원되는 거는 이제 결국은 편의점 점주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된 거죠. 선전을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인용된 부분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사실 토지를 지구의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독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비합리적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사회 전체, 한국민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들이 전체, 그러니까 인류조차도 지구의 소유자는 아니다 이런 표현,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인용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게 자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가 이제 토지 가격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서론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서론 부분이지만 또 제가 말씀 안 드리면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반복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가격은 지대를 이자율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자본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나 상품生産 사회는 그것이 어떤 지배적인 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적용되는 거죠. 다 이건 습관적으로 가격이 매겨지고 그다음에 뭐가 생기면 다 사람들이 무슨 수입이 생기면 이자라고 이제 뭔가가 원금이 있으니까 수입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역산을 해서 원금을 실제 있는 것도 아닌데 계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되는 게 토지 가격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주가예요. 근데 이제 수입 들어오는 거를 이제 이자로 나눈 건데 지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여러 가지 경우로 설명하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지대는 자본주의에서는 점점점 올라가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개량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지주의 몫으로 또 가고 소유자의 몫으로 가고 특히 이제 제2 형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땅에서도 계속 이제 뭐가 들어가면 같은 땅이 지대를 많이 내니까 그야말로 조그만 땅에서도 역산하면 집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자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면 그래서 이게 상쇄가 될 텐데 대체적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습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자율은 대체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근데 이제 요새는 정말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자율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렇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도 그렇죠. ECB도 그러니까 ECB가 이제 유럽 중앙은행인데 ECB.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다 따라가죠. 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일부러 정책금리가 0%로 떨어졌으면 이제 마이너스까지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정책금리가 기준금리나 정책금리가 되면 이게 그냥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자율을 이제 낮추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이자율을 낮춰놓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김현미 저번에 제가 김현미 그 장관 얘기를 했죠. 전 장관. 근데 그거 일말의 진리는 있어요. 이자율이 이렇게 낮고 돈을 푸는데 어떻게 집값이 안 오를 수가 있냐. 근데 사실 그것도 일말의 진리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거가 있고 오히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희한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시급도 늘고 뭐 사실 뭐 서비스 업종들은 거의 지금 망한 거 아니에요. 뭐 항공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일종의 뭐 호텔이나 이런 거 지금 거의 뭐 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웬만한 데가 지금 다 힘든 상황이죠. 근데 유력 사상 요새 그 주가가 역사 그러니까 기록을 계속 깨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노골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경제를 조작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정말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실물 경제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주가는 지금 고공행진이잖아요. 예? 주가 부동산 비트코인까지. 비트코인은 뭐 좀 조금 더 지금 안 좋은데
저는 오히려 거기 사는 분들이 좀 신기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 집은 그래도 눈에 보이기라도 하잖아요. 주가는 그래도 뭐 현대자동차 아니 뭐 삼성전자다 그러면 그 삼성전자가 보이기라는데 거기도 없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오늘도 뭐 또 주거 문제 가지고 뭐 매일 요새 뭐 매일 보도가 되잖아요. 근데 참 우리나라가 참 특이해요. 우린 여기서 지금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토지가 문제라고 하는 그 기사가 나오는 신문은 하나도 없어요. 한겨레도 안 나오고 경향신문도 안 나오고 오늘 보니까 그 보도되는 거로 보니까 뭐 이제 드디어 이제 민주당이 오히려 이제 그 국민의힘을 따라가는지 시장에 맡겨야지 그렇게 시장에 안 맡겨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방향으로 이 진실에 접근해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자본주의에서 집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다들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고 왜냐면 거기 다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보기에 뭐 이게 또 녹화가 되는데 뭐 한겨레 그 기자들도 그래서 따로 뒤로 다 아파트 어떻게 하나 구할까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건 뭐냐면 뭐 어느 것 하나가 토지 가격이 떨어지게 할 요인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요새는 좀 정말로 극단적인 형태로 올라가게 하는 요인만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건 전 세계적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나서서 이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산가치 좋은 얘기로 해서 자산가치 올라가라 하는 정책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K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하나를 좀 그냥 말씀드릴 게 있으면 폴 크루프만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한 몇 달 전에 엄청 부기를 해서 그 신문에 낸 게 뭐냐면 미국이 정말 부유층 부자가 되고 점점 가난한 사람들 엄청 이렇게 돼서 막 주식 가격이 뭐 특히 뭐 빅테크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것 있잖아요. 애플, 뭐 테슬라 이런 거 들으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해고가 되고 있는 상태가 실업 상태고 그래가지고 막 개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인지 알았는데 한 경제학자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미국 정부가 이제 이런 이자를 낮추고 양적 완화하는 정책을 끝내달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막 개탄하면서 여기서 저 우리나라처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요새 뭐라고 해요? 민주당 쪽 보고 그런 욕 많이 하잖아요. 좋은 얘기는 다 해놓고 지네들도 똑같이 하면서. 근데 내가 보니까 프로그램이 전형적인 우리나라 강남 좌파더라고요. 그러니까 멋있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체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건축지대 강자 토지가격까지 좀 말씀드렸어요. 예, 한 5분 쉬었다가 뒤에 자본주의 지대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습니다.